한국의 마크 트웨인, 한국의 커트 보네거. 2시간 정도 달리면 단편 한 편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끝나곤 했는데 와, 멋있다. 한 2개월 읽으면 다 해결된다. 엄청난 추천사네요. 모든 길은 25로, 아니 2기호로 25로 2기호로 통한다. 일단 시봉이 나오는데 시봉인데. 재밌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요. 웃기지 않은 소설일 리가 없잖아. 시봉인데.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문학 감상회. 안녕하세요, 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이름하여 북 스포일러. 야, 북스포일러 작가들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최악이 책 아닙니까? 내용을 미리 다 발설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스포일러는 아니고 책 속에 아주 기발하고 아찔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맛만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책 속 주인공들이 마주한 극한의 선택지를 골라보는 밸런스 게임. 제가 또 인생 자체가 갈팡질팡이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을 못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잘해요. 아, 잘해요?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두 주인공의 삶이 있습니다. 난 뭐 정해져 있어요. 저도 정해져 있죠, 이거는. 어느 쪽이요? 너무 쉬운데, 이건? 둘, 셋. A. B. 형, 흙을 맛있게 퍼먹을 수 있으면 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직업이 소설가잖아요. 예. 저쪽은 소설을 못 써요. 흙을 맛있게 퍼먹을 수 있을 뿐. 소설도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난 소설가로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시멘트 벽을 부술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가로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옆집에 당대 최고의 소설가가 이사 왔다. 황석영. 자, 어쨌든 그런 이제 거장이 이사 오셨는데 야, 요거는 하나, 둘, B, A? A? 프랑스의 브리브 도서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작가분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 열심히 막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저도 한창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 유럽에 방송을 하러 간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한국에서 가수가 왔다니까 진짜로 와 하고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밤에 싸이한테 네 얘기를 해. 초등학생 애들이 하더라 했더니 형 그럼 이 사진을 보여줘. 그러면서 저랑 둘이 라디오 스타 나갔던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애들이 막 오면 봐봐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슬프다. 나는 이적 가수랑 찍은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저희는 이 문학 감상의 URL을 제가 그 대작가 김중혁 작가님과 이렇게 같이 방송을 했던 사람이다. 다음 북커상 그렇죠. 북커 인터내셔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요. A. 아주 찌질하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심지어 저는 한 10m 이상 되는 다리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니면 뛰어내린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안 다쳤어요. 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내린다. 이제는 50대라. 지금은 이제 힘들겠지.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2층으로 오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되게 그 엉뚱한 이야기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같이 기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절한 상황들이죠.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생천외한 지금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기발한 상황들이 모두 오늘 소개할 이 책 속에 실제로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기발한 세계관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한국 문학계에서 유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네, 독창적이면서도 익살스러운 문체와 실험적인 형식으로 한국 문학의 지평을 이만큼 넓힌 분이죠. 한국의 마크 트웨인, 한국의 커트 보네거. 대표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목이 다 길어서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짧은데 버니. 자, 그리고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과는 잘해요.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등등 독자를 웃겼다가 울려버리는 한국 문학계의 감정
변주자 이기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설쓴 이기호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오늘 멀리서 오셨죠? 사는 곳이 광주광역시여서 KTX가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오늘은 또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어저께 밤에 갔다 오느냐고 네. 오늘은 또 원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떤 데서 보니까 예전에 글이 잘 안 써지고 소설이 막힐 때면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신대요. 제가 보기에 원주에서 이 정도 올 정도면 한 2편 정도 쓸. 젊었을 때는 이렇게 2시간 정도 달리면 단편 한 편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끝나곤 했는데 와 멋있다.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전국 일주를 해도 잘 안 돼서 뭐 음악 듣고 막 이런 것도 안 하시죠? 이상하게 저는 음악을 들으면 잘 안 써져요. 글 쓸 때는 클래식 틀어놓고 쓸 때가 많습니다. 김주격 작가님하고는 뭐 워낙 잘 아시는 사이시잖아요. 이 업계가 되게 협소해서 웬만하면 작가분들끼리 잘 알고 지내고 이상한 내적 친밀감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광주로 내려간 이후로 김종혁 작가님을 자주 못 보게 됐는데 대신에 방송에서 접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앉혀놓고 봐라. 아빠 친구다. 시골에 있을 때는 그런 자랑들이 큰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친구가 막 솔로 지옥 같은 데 나온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저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그 예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로 그냥 작가가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면 이상하게 기분 좋고 막 응원하게 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고 일부러 막 이렇게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또래이고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독특함이 있거든요. 2000년대 문학이 몰려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같이 묶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 궤적들이 좀 있고 첫 작품, 두 번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가 첫 장편 나왔는데 혹평 당하고 막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그런 식의 어떤 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김중혁 작가님이나 저나 몇몇 작가분들은 데뷔를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주목받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무명이었고 한 3, 4년 동안은 첫 창작집이 나올 때 전까지는 근데 그 시기에 또 만났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잘 쓰자 서로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밀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기호 작가님 하면 또 그 추천사들이 기억에 남는 추천사들이 있는데 사과는 잘해요라는 작품에서 박범신 작가께서 웃고 싶은가 울고 싶은가 그럼 이기호를 읽으면 된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마음속에 웃고 싶거나 울고 싶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쵸. 진짜 슬픈 이야기를 보고 싶거나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싶거나. 근데 어떻든 간에 이기호를 읽으면 다 해결된다. 엄청난 추천사네요. 모든 길은 이시봉으로 아니 이기호로 이기호로 통한다. 그 작품에도 시봉이 나옵니다. 사과는 그렇죠. 잘해요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요새 그 추천사계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메시 지금 배우 박정민 씨가 그 가장 최근 작품인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에 전국의 반려인들이요 이 책을 절대 보지 마시오. 아니 보시오. 아니 보지 마시오. 몰라 시봉 그냥 보시오. 참 잘 써요. 그러니까 시봉이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를 딱 뒤에 딱 박으면서 이름의 맛까지. 그리고 자기 혼란스러운 진짜 솔직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박정민 배우는 출판사 편집자께서 연락을 하신 건가요? 네, 아마 맨 처음에는 추천사 이렇게 없이 가는 걸로 했다가 저하고 조금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써주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친분은 생기셨어요? 박정민 배우가 책을 좀 많이 읽는 배우이자 또 출판사까지 차릴 정도이시니까요. 그리고 제 작품을 좀 꾸준히 따라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DM을 보내셨는데 제가 씹었어요. 읽고 씹으셨어요? 못 읽으셨어요? 읽은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박정민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 내가 DM을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으시다. 3개월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 제자들이 또 그걸 보고 발끈해가지고 교수님이 뭔데 우리 감히 박 배우님의 DM을 씹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들짝 놀래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늦게 봤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뭐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책을 내면 특히나 소설집 같은 경우는 뒤에 해설을 쓰잖아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는 사실은 좀 사연이 있었던 게 이게 20년이 딱 된 책인데 제가 그때만 해도 출판 환경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책이라는 게 원고 이렇게 넘기면 그깟 거 뭐 이렇게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뭐 이러면 한 보름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고 해서 2달 전에 넘겼어요. 원고를. 네. 김정익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반년이 넘게 걸리는 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해설도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해설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신인을 쓰면 이 신인들은 진짜 빨리 쓸 거다 라고 해서 제가 한 명을 집어줬어요. 그게 이제 신영철이었는데 신영철을 키웠어 이기호가. 아니 제가 키운 건 아니고 그 감시관. 그렇죠. 그때 제가 신영철 평론가의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 등단작 완전 신인인데. 등단작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영철 평론가가 해설을 보름 만에 써왔어요. 지금은 그분한테 해설을 맡기면 1년도 넘게 정말 빠르게 써오셔서 그때 신영철 평론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그 작품이 계속 쇠를 거듭하고 있고 거기에 해설 젊었을 때 썼던 맞아요. 소설가와 평론가의 그 젊은 글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같이 편집부에서 책임 편집을 맡아주셨던 편집부 선생님도 여전히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집에 있는 책장에 꽂혀 있는 걸 볼 때마다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미쳤구나 저걸 결혼 특집으로 저걸 제목을 썼다니. 그래서 작가의 말에 그게 있군요. 예, 그때는 훨씬 더 가난한 작가였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준 거였죠. 근데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그 작가로서 로맨틱하죠. 아니, 저도 그 결혼에 맞춰서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제목은 다행이다 좋은 건데 갈팡질팡.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속에 있는 다른 작품으로 제목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나마 로맨틱한 게 당신을 잡는 밤에 정도? 도둑질하고 그것도 이상해. 사회 공간하고 같이 잠들어야지 왜 당신만 잠드냐고. 이상하잖아요. 작가의 숙명? 네. 수인이 차라리 수인. 갇힌 사람이야. 당신이랑 감옥에 갇히겠어. 뭐 이런. 자, 지금 막 이야기하는 이 작품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 단편집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에 담겨있는 작품들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전에 읽어서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책의 내용을 저희가 키워드 토크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씩. 모든 작품이 자전적이진 않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8개 단편 중에. 근데 보통 이제 작가들의 책을 읽을 때 나라고 시작을 하거나 1인칭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그렇게 시작하는 소설들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인가? 뭔가? 라고 오해 네, 혹은 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 읽게끔 이 소설을 이렇게 약간 배치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작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 거지. 이게 실제 겪은 일이라고? 아니 그래도 최소한 국기계양대 맨 끝까지 올라가서 그 그때 끝에서 사람을 넌 여기 웬일이니? 뭐 이런 일은 자전적이진 않을 것 같잖아요. 읽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대체 어디까지가 자전적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가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기에서 좀 배경이나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저를 이렇게 표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작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평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나마 좀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녹아져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원주통신이라는 작품하고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소설은 제 배경이랄까요? 그리고 제 경험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원주통신에 나온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로 그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럽기 그지없는데 벨툭치를 제가 진짜 가열차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박경리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거기가 원래 제 친구네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넓은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으니까. 늘 거기서 놀았습니다. 제 친구하고 2층 집에 올라가서 그 층계를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올라오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그 집을 어떤 할머니한테 팔고 시내에 있는 목욕탕을 사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허무와 아쉽고 뭐 이런 것 뺏겼다 이런 느낌. 맨날 학교 오면서 배를 누르고 혹시 친구가 있나? 아. 근데 없는 건 알아. 부질없는. 부질없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늙고 그리고 도망치고. 아, 그때까지도 모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엄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몰랐고 저희 어머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몰랐답니다. 사위셨던 김재하 선생님이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옥바라지 겸 토지를 쓰시기 위해서 오신 분한테 배를 누르고 도망친 거예요. 천하의 나쁜 놈. 어떻게? 토지가 16년이 걸린 이유는 너 때문이다. 내가 2달은 내가 거기에 고생 들인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예전에 등단을 해서 박경리 선생님을 뵐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배를 누르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접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를 보고 제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작가가 돼서 이렇게 마주 앉았다고 해서 기억은 하시던가요? 그런 놈이 있었다.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그냥. 그 경험과 그 기억이 있어서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자부심도 있었는데 제가 고1 때 왜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 박경리 선생님인지 알았냐면 그때 이제 토지로 처음 KBS로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막 기자들이 저희 동네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막 이제 동장이나 원주시의 높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해서 동네 분들이 다 알게 됐고 조금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에 토지 룸사롱이 생겼어요. 이 원주통신에 나오는. 야,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대체? 토지 룸사롱인데 그 토지도 정말 한글로 안 쓰고 그 한자로 그 똑같은 폰트로 써서 가정집 같이 만들어서 진짜 나오는 얘기랑 같네요. 그거를 크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켜본 거죠. 그러다가 이걸 이제 마치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섞어서 원주통신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쓸 때 이제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가상의 이야기인데 가상의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해받는 게 싫진 않아요? 가상이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제가 크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히려 좀 자유롭던데요. 저는 크게 그게 싫지도 않았고 뭐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큰 게 이제 자전적인 성격이 들어간 건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 기획 자체가 문예지에서 자전소설을 써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한 곡씩씩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린치를 많이 당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린치를 너무 많이 맞아요. 무슨 유신한테 맞고. 이거야말로 너무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네, 너무 폭력 서클에 맞고 그리고 일일이 그거를 다 아버님께서 경찰 신고도 하시고 사건 접수를 하시고. 학교 갔다 온다는 애가 얼굴이 이렇게 돼서 오니까 아버지 어머님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그냥 넘어가진 않으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 안에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갈팡질팡의 이야기들이 100% 본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한 5번 맞지 않아요? 73회가 아니고 50회라든지 뭐. 왜 하필 너가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하필 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마침 그 폭력 섞던 형들이 그 버스에서 내렸을까? 뭐 이런 우연. 그리고 씨름 얘기를 하자마자 뒤에서 지금 지구온 선수들이 맞닥뜨려서 갑자기 네. 들배지기를 당하는. 제가 가장 커다랗게 린치를 당했던 게 그 씨름부 친구들은 실제군요. 네, 정말 힘이 좋아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경찰서 아저씨하고는 친해졌고, 너 또 왔니? 이러면서. 뭐 아버님하고도 잘 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야. 예전에 그게 되게 상처가 많이 됐는데 그럼요. 학교에만 가면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걸로 놀립니다. 뭐 또 그러겠죠. 예, 그걸 또 같이 웃으면서 농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약간 극복되고 치유됐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소설을 쓸 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극복을 했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을 했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가 어릴 때 그 약간 불우한 환경이 많고 엄마가 글 쓰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인 되어서 어떤 글 썼냐면 불우한 어린 시절은 내가 진짜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다. 그게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그때는 되게 불행한 일이었겠지만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책을 내고 그러는 게 어쩌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결국 유머가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진짜 스스로의 고통도 이야기와 유머를 통해서 승화시키고 또 많은 그런 이제 폭력에 노출됐던 많은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딱 거리를 두고 해학적이랄까 풍자적인 이야기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주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효용이랄까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원래 책을 내시면은 다시 잘 읽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20년 정도 된 소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중에 단편 중에 수인 갇힌 사람이란 뜻이죠. 수인이라는 단편 소설 쓸 때 상황은 생생히 기억이 나신다고. 완벽한 전업 작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지만 대필 작가도 한번 했었어요.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신다고 인터뷰를 하러 가자고 해서 대구까지 갔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다 하고 밤늦게 오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앞에 있는 트럭이 그 뒤에 이렇게 짐칸을 호로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호로가 탈랑팔랑 계속 흔들려서 뒷차량을 덮치면 큰일 날 텐데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덮쳤어요. 운전사분은 정신을 잃으시고 그 옆에 타고 계시던 출판사 사장님도 정신을 잃으시고 오직 정신이 깨어있는 건 저와 하나였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튀어나와서 고속도로 앞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크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차들이 저를 못 봤어.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계속 스쳐 지나가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뒤에 차량 한 대가 저희를 보고 서줘서 살았어요. 뭐랄까요, 저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처럼 다가왔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다른 거 해야 돼. 라고 해서 대필 작가 일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소설 쓰기 시작했던 것 중에 처음 했던 게 수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인 작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약간 지구 종말 후같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이제 살 수 없게 됐는데 작가가 산에서 글 쓰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타나서 외국으로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데 당신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작가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폄하 그런 것과 더불어 이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이렇게 메타 장르처럼 다룬 작품이어서 저한테 약간 SF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굉장히 실제와 많이 붙어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소설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소설로 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인을 읽은 다음에 이걸 딱 보면 이렇게 이런 경험이 이런 수인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구나. 요 사이에 있는 건 작가의 상상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증명해야 할 때 네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로 너를 증명할 수 있니? 라는 식의 질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메타소설이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전 테마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로부터 출발된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있어요. 그냥 시봉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시봉. 이시봉이라는 존재가 약간 그 이기호 작가님의 페르소나처럼 카프카에게 K가 있다면 이기호에게는 시봉이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책에서는 당신이 잠든 밤에 들어있고 그 외에 아까 제가 좋아하는 사과는 잘해요에도 시봉이가 등장하고 가장 최근 작은 아예 제목에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인데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박관념처럼 시봉이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작가님에게 시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하게 첫 책 낼 때 시봉이라는 이름 쓰고 나서부터 뭔가 안 풀리던 게 좀 풀리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되게 약간 이 욕설처럼 보이기도 했고 시방새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김주영 작가의 학교 우리가 다닐 때 보면 야 중파라 뭐 하는 그래서 이기호 작가님이 야 기봉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의적으로 다가왔던 게 굉장히 프랑스어틱한데 시몽처럼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는 언어로 보면 또 욕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재밌네 라고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이제 놓아주려고요. 자꾸 네. 이제 이시봉 작가님 뭐 이렇게 모든 길은 이시봉으로 아니 이기호로 이기호로 통한다. 죄송해요. 얼마 전에도 어느 공공도서관에서 강연 섭외하시면서 메일로 실제로 이시봉 작가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또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뗄 수도 없고 근데 또 한 작가가 너무 오랫동안 또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부러 좀 멀리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작품집, 네 번째 작품집에는 아예 이름을 이시봉 이름은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고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작품의 톤이 일단 한번 일단 시봉이 나오는데 시봉인데. 재밌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요. 웃기지 않은 소설일 리가 없잖아. 시봉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학 습작기 시절에 한국 저보다 이제 선배 작가들의 책들 소설들을 많이 읽으면서 같이 이제 소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다 멋져. 신경숙 선배 소설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름은 주로 빈 뭐 이런 애들이야. 저도 처음에 습작할 땐 주로 저도 뭐 빈으로 끝나는 이름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혁 뭐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매칭이 안 돼요. 이야기에 혁 뭐 이런 애들이 국기계 한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안 어울리잖아. 근데 하지만 시봉이 걔네들은 올라가야지. 어울려. 걔네들은 미루나무에도 올라가야 되고 국기계한대에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가도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찰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봉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예전에 신영철 평론가가 이 여기에다 시봉의 의미를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사회에 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 군상들의 보통 명사가 아닐까. 모시고 받든다는 뜻의 시봉이 아니었다. 이 시봉이라는 존재가 문학도 문학인데 왜 허영만에게 이강토가 있고 그렇죠. 이상구에게 설가치가 꽃탁이 있고. 있고 그 당시에도 만화 그 대본소 시대에도 약간 좀 비주류였던 고행석 선생님 알죠. 구영탄 네. 불청객 시리즈 네. 무슨 불청객 눈이 이렇게 계속 쫙 있는. 그러니까 약간 구공탄 같은 느낌의 구영탄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구영탄 캐릭터를 이제 쫓아가게 된다면 이 다음에 이 친구가 막 기업에도 들어가고 막 콩나물 팔고 막 이러는데 어떤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좀
이렇게 뭐랄까 친근한 탈춤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조연으로라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계속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소설에 갑자기 누구 한 명이 게스트 이렇게 잠깐 이시봉 진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까메오로 까메오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예전에 이기호 작가님이 가장 잘 다뤘던 세계가 20대 아이들의 루저 같은 되게 바보 같은 하지만 씁쓸하고 슬픈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명랑한 이시봉을 봐도 걔가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이제 50대가 되었고 그런 세계를 다루는 게 힘들진 않은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스스로 이거 약간 위선적이지 않나? 내가 뭘 안다고 20대의 10배나 누저를 그린다 할지언정 쟤는 50대고 기성세대고 어쨌든 작가에다가 학교 교수고 제가 뭘 알지? 근데 왜 쟤는 저런 뭔가 말하자면 20대인 티를 내지? 이런 생각들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대나 세대를 떠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저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작가라면 써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암만 50대고 내가 암만 기성세대일지언정 작가라면 그 어떤 존재도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나에게 친숙한 세계만 그리는 순간 작가는 부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소설을 왜 쓰고 왜 읽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쓰고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이 소설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알려고 하는 부분, 오해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게 이제 결합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인간도 창조되고 새로운 또 세계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20대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작가님은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현재 20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보고 지금 20대 마음으로 가사를 써봐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20대들 이렇게 객석에서 뵙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를 하진 않으니까 작가님보다 훨씬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지금 언뜻 들었어요. 하지만 또 세대를 넘나들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틀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랑, 뭐 설렘, 떨림 이런 건 사실은 함께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걸 또 같이 나누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도 아마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또 거꾸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그거 있잖아, 그 우물쭈물하다가 갈팡질팡이었나? 우왕좌왕하다가 좌충우돌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등단작은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썼지만 제목을 짓는 게 작가로서 조금 너무 책임의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만의 색깔이나 혹은 이 작품의 어떤 전반적인 느낌이나 정서를 좀 드러내줄 수 있는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제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는 이상하게 작품이 시작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의 저의 그 주제의식이라면 주제의식이고, 이 작품으로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딱 압청처럼 그 처음에 박혀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조금 써나가는데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제목을 정했어요. 쭉 썼는데 다 쓰고 보니까 제목이 다른 글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제목을 고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뭐 굉장히 뚝심 있거나 이렇게 혼자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쉽게 고치고요. 아, 잘못했구나라고 다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버나드 쇼 묘비명이죠? 좀 변형을 좀 시킨 거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뭐 김종혁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문학은 제목부터 좀 엄숙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내 소설을 읽어줄 수도 뭐 그래주면 또 어때? 라는 생각들도 좀 하면서 편안하게 좀 다가가는 친근한 제목을 쓰려고 노력했던 경우. 그 2000년대 문학이라는 게 약간 제목으로도 드러났던 것 같은데 네. 달려라 아비. 아버지한테 달리래. 뭔 얘기지? 뭐 이런. 펭귄 뉴스. 펭귄 뉴스. 네. 그런 식의 약간 엄숙함을 벗어 던지는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삼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 네. 뭐 이런. 지금도 여전히 네. 제목 짓는 일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때도 많고 그때 그것이 또 정해지지 않으면 작품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 그 제목만큼 특이한 것이 작가님의 경우에는 어떤 소설의 형식일 텐데 힙합 가사, 랩 형식의 버니, 성경 구절로 쓴 것도 있고 최순덕 성령 여기 출만기, 레시피도 있고 여기는 이제 흙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형식으로 막 요리 프로처럼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섞이는 이런 좀 새로운 형식으로 글 써보고 싶으시잖아요. 늘. 왜 이렇게 썼을까를 혼자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문장에 대한 주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치고 써본다고 해봤자 막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문장을 보다 보면 내 문장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차별성이나 뭐 미학적인 어떤 완결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혼자 자의식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장에 대한 주눅이 좀 들었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그럼 나는 조금 소설적 문장이 아닌 문장처럼 갖고 가보자. 실험이라는 건 상찬인 거고 좋게 말해준 거고 실험은 무슨 실험이에요. 그냥 못 쓸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쓴 게 이렇게 돼서 그나마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도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꼭 전공법이 아닌 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수련은 한 끝에 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찾는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고요. 소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소설이 굉장히 뭐랄까요, 교술 편향이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가르치는 문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문장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의 반발 같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었고 소설은 시정에 있는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말일 수도 있다. 그 말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형사 피의자 조서 같은 형식도 쓸 수도 있었고 랩의 형식도 쓸 수 있었고 그런 거였죠. 지금은 보면 부끄러워요. 보면 이걸 어떻게 썼지? 막 이런 생각이 혼자 들 때가 있어서 혼자 이불킥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좀 이제 대가가 되시면 그게 약간 좀 잔재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께서는 저는 이 작품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시작에 그 나쁜 소설이라는 거 보면 이제 최면술사가 최면술을 거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그 언어들이 소설로서 이렇게 담기고 그걸 읽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과 그걸 또 보고 있는 나와 이게 막 중첩되면서 그게 내가 이런 말투도 쓸 수 있지라는 차원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기호 작가님이 본인은 약간 겸손하게 정면 돌파가 힘들어서 우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형식이다라고 했지만 우회하는 형식을 택했을 때 그 형식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거든요. 만약 성경 구절로 한다면
레시피를 한다면 끝까지 해봐야지. 그러면 그 형식을 알게 되고 레시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재밌었을 것 같고 그게 보는 사람에게도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로도 다가오는 게 저는 이 형식의 매력인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들을 쓰기 전에 저는 뭐 나름대로 이 문장에 대한 훈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도 한번 써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던 욕망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놓치지 말라, 꼭 읽으라고 마지막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을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선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 작가님 되게 재밌다. 웃기네?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소설이다. 소설과 작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드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수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건 이제 수인의 어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가 라이터를 켜면 그곳에 소설이 있었고 그가 라이터를 끄면 소설은 사라졌다. 그는 반복해서 라이터를 켰다 껐다. 이게 어쩌면 작가님이 내가 곧 이야기다. 내가 말하면 곧 그게 소설이고 말 안 하면 소설이 없어지는 거지.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웃기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잖아요. 말로 웃기는 사람, 뭐 흉내내서 웃기는 사람. 근데 글로 웃기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웃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묵직한 게 남는 것은 정말 고수. 저도 근데 수인에서 한 문장 골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 무너져 있고 막 시멘트로 다 막아버린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자기 책이 있었던 그걸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뭐 몇 날 며칠 이제 깨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종로 쪽 출구에 써있던 하나의 문장이 뭐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 문장을 한번 보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곡괭이질을 시작하면서 점점 그 책으로 가까이 가는 와중에 나온 문장인데 책이 글을 천천히 그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건 앞에 문장이랑 짝을 지어야 되는 문장이기도 한데 굉장히 복잡한 그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나임을 증명하려면 내가 소설가이고 내가 작가이고 나는 쓰는 사람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책을 찾아야 돼. 근데 그 책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제 나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든 것도 파라른 책이었을 것이며 그런데 그 책하고 가까워지는 방식은 완전히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책과 만난 적은 없으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섞이면서 인간이 책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 어떤 무슨 게임물처럼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그곳에 다다리려는 이 노고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문장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밀어서 리뷰 해제. 어떻게든 밀리를 만들려고 밀어서 리뷰 해제. 밀리. 그거였구나. 당겨서 리뷰 해제도 할 수 있거든. 그럼 당리네, 당리. 당리가 안 되거든.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리뷰를 읽는 시간입니다. 밀리 회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리뷰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필요할 제발 수도 악플이 있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 작품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밀리에 올라온 지가. 근데 댓글이 엄청 벌써 많이 달렸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럼 읽어볼까요? 하고 싶은 마음, 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 서정적이다. 감동적이다. 다른 작품에 다 실렸잖아요. 이게 다른 작가한테 달아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아니면 본인의 일기를 여기다 자고. 글은 엄청 길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으니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게 이런 댓글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기호 작가님. 네. 최고의 이제 찬사죠. 사실 제가 찬사죠. 한국 작가들 책 계속 따라 읽고 있지만
가독성 면에서는 거의 완전 탑 오브 탑 아닐까요? 진짜 한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가독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깜장 고무신 진한이님은 뭐지 하면서 울고 웃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 같은 소설. 성석재, 박민규 그리고 이기호. 앞에 요 성석재 작가님하고 박민규 작가님은 저도 많이 사랑하는. 이 책에 해설을 썼던 신영철 평론가가 해설해서 약간 이렇게 한국 유머의 계보처럼 성석재 다음에 이기호가 있었고 이기호 다음에 박민규가 있었는데 아이러니에 대한 원천 기술은 이기호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기호 작가님의 웃고 있나요? 아이러니에 대한 원천 기술. 야, 너무 좋다. 저는 고양이 153님께서 편견을 없애고 고정관념이 없고 그래서 신선하고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 아쉬운 게 악플 같은 게 있으면 이기호 작가님의 또 표정 변화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은 작가분들 뽑아주셨잖아요. 다음부터 우리가 밀리로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내가 쓸까 봐 써놓고 오세요. 써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오시면. 다음 작가부터 꼭. 자, 마지막으로 이기호 작가님께 좀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작품 중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작년 이제 25년도에 읽었던 신인 작가들 첫 책들 나온 좀 인상 깊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김하나 작가라는 분의 4인칭의 아이들이라는 장편 소설도 있었고요. 또 임수지 작가의 잠든 나의 얼굴을 두 권 다 장편입니다. 두 권 다 문학상 수상작 작품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장편 공모 수상작 하면 굉장히 많이 읽히고 화제도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장편 공모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뽑힌다고 해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데 제가 읽은 이 두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젊은 세대의 감각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을 한쪽은 굉장히 섬뜩하게 또 한쪽은 굉장히 잔잔하게 보여주는 책이었거든요. 많은 독자분들이 이 두 명의 신인 작가들의 책들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추천, 좋아하는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작품은 확률이 높죠. 요거 제가 이제 좋아할 확률이.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저는 오늘 뭐 오랜만에 김중혁 작가님도 뵙고 또 보고 싶었던 이적님도 배워서 아저씨들 3명 모여서 그냥 수다를 떤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적으로 좀 고급진 이야기도 좀 하고 깊은 문학적 대담을 나눴어야 했는데 충분히 고급지고 깊었습니다. 네. 바닥을 드러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슬쩍 됩니다. 자, 오늘 이기호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어디선가 또 이런 문학 관련 콘텐츠 같은 데서 이기호 작가님이 진행을 하시는 모습이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온 그 모습 많이 아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기호 작가님의 이제 첫 책은 최순덕 성령 충만기였지만 갈팡질팡이 사실은 이제 그 말하자면 본격적인 이기호 월드를 보여주는 세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 최근작을 또 보니까 같은 시봉이 나온 두 편의 작품을 연달아 보면서 이 작가가 변한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미있었고 오늘 또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웃기구나.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문학감상회에서 만나보고 싶은 도서와 작가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밀리의 소재를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 여러분의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등장했던 밀어서 리뷰 해제 밀리. 라는 코너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악플 달겠습니다. 좋은 거. 아이디 아까 용인 무슨 농민 뭐였었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